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그 화해 정책을 추진하게 됐었고, 이런 기조는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바로 이미 김대중 정부 때에 만들기로 했었던 개성 지역의 공단을 본격적으로 제대로 만듭니다. 착공해서 그래서 건물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가가지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정도, 20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기죠. 그 정도 시기 때에 이 개성도 군단이 만들어지게 됐던 건데, 그때 당시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개성공단에서 이때 당시에 그 한 달에 월급을 받았었던 북한 노동자의 그 돈이 얼마냐면은 한 150불? 정확히 얘기하면 150불에 130불인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월급이 한 150만 원 정도, 그 정도 내외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의 그런 이 임금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40%는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나머지 80불 정도? 뭐 이 정도에 해당되는 돈만 이제 그 노동자들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서 북한 내부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간에 북한에서 굉장히 귀한 달러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 달러가 굉장히 큰 가치를 발휘해 가지고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해서, 당시에 북한 내부에서는 개성공단에 누구든지 간에 한 명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백을 써서 개성공단에 사람들 들여보내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 전체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만 개성공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만들었던 게 물건들이 무엇이냐? 무슨 특별하게 대단한 물건 같은 걸 만든 것이 아니고, 보통 우리 1980년대, 70년대쯤에 우리나라에서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유지되기가 힘들었었던 여러 가지 무슨 봉제 공장이라든가 옷감 같은 걸 만드는 데라든가 뭐 메리아스 러닝 이런 것들 만드는 그런 속옷 회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건너가 가지고서 바로 이제 공장이 운영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북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고 남한의 중소기업에게도 이익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잘 돌아갔다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물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북한 노동자들에게 처음에 그렇게 월급을 주긴 했었지만은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바로 이제 그 월급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적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북한이었던 것은 사실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노무현 정부 맨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실제로 펼쳐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14 남북 공동선언까지 발표해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의 그런 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해서 남북 교류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간다고 하는 그런 협의를 확실하게 잡았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 여러 가지 기타부터 선생님 누구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안타까운 것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은 글쎄요, 굳이 북한 편을 들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불안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 북한을 때려버린다고 한다면, 두 번째, 지금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이 남한 정부가 갑작스럽게 우리 북한을 배신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예전에는 북한이 핵발전소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그 핵발전소 대신에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지 않는 경수로를 활용한 핵발전소의 기술을 북한에다가 전수해 주겠다고 해가지고서 만들다가 중간에 쫓겨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 개발을 막 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됐었고, 그리고 암암리에 이 핵 개발을 한참 하다가 그러다가 그만 남한 쪽에서 정권이 바뀌어버렸네요. 정권이 바뀌어버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 노무현 정부라든가 김대중 정부 때 시행했었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꼈었던 국내의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부에게 돈 갖다 바친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가 있기도 하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런 조치 같은 것을 전부 다 중단해가지고서 북한 스스로가 고사될 수 있도록 말려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수 쪽에서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명박이 형님께서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되시죠. 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북한에 대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할까 좀 그다지 많이 다가가는 정책을 취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해요. 미사일 시험을 해가지고서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봉쇄하니까 이 봉쇄 때문에 북한 못 살겠다. 근데 니네들이 계속해서 봉쇄해가지고서 우리를 제압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니네 대륙까지도 바로 때려버릴 수 있는 바로 미사일을 계속해서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미사일을 열심히 만듭니다. 핵실험, 그리고 바로 그 미사일에다가 핵을 실어가지고 미국 때려버릴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핵실험 같은 걸 막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남한의 입장에서도 본다고 한다면 북한 좀 못 믿었죠. 지금까지 막 퍼져서 주고서 남한도 경제 발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말 그대로 이제 미사일 실험, 핵 실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 어떻게 그런 이런 데에서 이제 벌어들게 되는 돈 같은 것이 저기에 들어가지 않으란 법이 있겠는가? 어쨌든 간에 북한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는 거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만 그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금강산에서 박 왕자씨께서 이제 총격을 받고서 돌아가시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른바 금강산 관광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금강산에 대한 확실한 안전조치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북한하고 같이 금강산 관광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국가가 이때 당시에 딱 선언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천안함이 피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김대중 정부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2 월드컵이 있었을 때쯤에 연평해전이 제1차 연평해전이 벌어져요. 이 연평해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북한군하고 우리나라 군대하고 미친 듯이 싸움을 벌였거든요. 이런 사태가 실제로 벌어진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데 이때쯤에는 천안함이 피격됐다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면서 당시 말에 의하면은 북한의 어뢰가 천안함이라고 하는 그런 군함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서 천안함이 침몰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도 좀 더 조사해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분명히 북한이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북한 자체는 먼저 이것을 자기네들이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했던 것은 또 했다고 또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약간 좀 아리까리한 것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천안함 일단 현재까지 발견된 증거에 의하면은 약간 좀 자료가 좀 빈약하긴 하지만은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서 천안함이 이제 공격당했다고 하는 말이 있기도 하니까 그것은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천안함이 피격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때 당시에 북한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대포를 장사정포라고 하든가 이 무기를 가지고서 연평도를 엄청나게 이제 포격을 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실제로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다지 이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긴 했었습니다. 연평도 지역에 있던 주민들이 이제 방공호 같은 그런 대피하는 곳으로 다 도망을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계시게 되면서 이 포격에 대한 피해를 인명피해를 많이 받은 경우는 없었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이 포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인에게 포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우리나라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 사격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몇몇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발사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때 당시에 K9 자주포라고 하든가 이 포를 이제 북한 쪽을 향해서 발사를 했는데 북한 쪽에서는 이
연평도 포격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네들은 뭐 승리했다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때 당시에 이 포격에 대한 반격을 통해 가지고서 북한군이 생각보다 꽤 많이 좀 사상을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실제로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남북이 서로의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리고 이 관계의 과정 중에서 여긴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이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은 약간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뭐라고 할까,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되면 대박이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북한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긴 했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였잖아요. 박정희가 바로 남북관계의 처음 시작을 만들었던 사람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약간 좀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가 약간 좀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줄타기 외교 같은 것을 막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미국도 이때 당시에 중국도 약간 좀 안절부절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됐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서 미국의 압박에 굴해가지고서, 그리고 그다음에 누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순실이 누님이라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제 그 의견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휘둘리게 되는 건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다가 이 사드라고 하는 그런 미국의 그 미사일을 배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서 다시 많이 다가가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당시에 북한이 미국에게 나름대로 이제 발악을 한 거죠. 이 뭐라고 할까, 생각보다도 이 개성공단이 좀 더 확대가 되는 모습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확대가 생각보다 잘 되지도 않고, 그래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해서 이 뭐라고 할까, 북한 경제를 굉장히 압박을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자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도 막 만들고 핵실험도 엄청 많이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박근혜 정부는 바로 이 북한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당시 말들은 그랬어요. 바로 이 개성공단에서 만드는 물건 값이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북한 지역에 바로 이 핵개발과 미사일을 만드는데 돈이 쓰이게 된다. 그러므로 이 개성공단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진짜 믿을 줄 몰랐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그대로 믿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아버린 거 아닙니까? 닫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억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개성공단이 문 닫게 되었을 때 그때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는 그 순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바로 개성공단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그런 기업가들은 다 나가라 라고 북한 쪽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물건 중에서 한 개의 물건이라도 최대한 많이 싸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걸 가지고 잔뜩 이제 그 트럭 위에다가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서 간신히 갖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거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여러 가지 물건들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공장 설비 같은 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싸그리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북한 정부도 참 깝깝합니다. 좀 뭔가 좀 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좀 못 믿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남한 정부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서 뭔가 지네들도 뭔가 하려고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됐을 텐데, 개성공단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려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성급하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버리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을 이렇게 그르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업을 마쳐야겠네요. 먼저 프린트부터 보고서 이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프린트 16페이지에 2번 평화통일을 향해 남과 북이 함께 걸어가다. 첫 번째 본다고 한다면 남북 대화를 시작하다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다. 자, 1번엔 바로 6.25 전쟁 후에 통일 논의가 위축되고 상호 비방을 하게 되었다. 동그라미 2번에 본다고 한다면 1970년대의 경우에는 별표 하나 칩니다. 남북 적십자 회의가 먼저 있었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의가 먼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별표 2개 칩니다. 7.4 남북 공동선언 빈칸에 적혔습니다. 7.4 남북 공동선언.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했던 원칙은 알아두면 좋아요. 바로 자주,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자주, 그러니까 남의 외세에 개입이 없게 하고, 평화, 무력 통일이 아니고 평화 통일을 하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자. 이 얘기라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대 통일 원칙에 남북 정부가 합의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3번에 바로 1980년대 전두환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번,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이라고 하는 걸 내세워서 바로 몇 민족?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체제를 만들자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때에 처음으로 이제 동그라미 2번, 바로 이산 가족을 상봉하게 만들어줬죠.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그 다음에 남북 쪽에서 서로가 바로 예술 공용단이 교환 방문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990년대 넘어와서는 노태우 정부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체제를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이 생각을 그대로 계승해서 수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북 연합을 통한 통일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고요. 이때 당시 북한 쪽에서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상황이긴 합니다.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남북 고위급 회담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서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을 1991년에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해와 그 다음에 불가침, 서로가 전쟁이 가장 큰 걱정이니까 그 북한 같은 경우에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력에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 경제 발전 못하는 건 측면이 있었으니까 우리하고 전쟁이 안 나게 된다고 한다면 북한도 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데 뒤집어 보면 남한도 마찬가지긴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협력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을 어긴 것은 북한입니다. 그리고 북한 정말 나쁜 행동을 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이것은 100번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김영삼 정부에서는 바로 동그라미 1번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화해와 협력, 그 다음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남북연합. 남북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에 동그라미 2번 북한의 쌀과 비료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서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김일성이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무위로 돌아간 상황에서 그 상황은 이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 조금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동그라미 1번. 바로 적극적인 대북 대화와 그 다음에 협력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햇볕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1번.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쪽에서는 고려 연방제라고 하는 걸 내세웠고 남한 쪽에서는 이제 남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의 방안을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김대중 정부와 그다음에 북한 정부가 공감을 샀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연방제와 그 다음에 바로 이 남한 쪽에서 내세웠었던 그런 통일 정책의 낮은 단계가 거의 비스무리한 거 아닌가. 바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한번 추진해보자라고 하는 걸 합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하게 되었고 2000년대쯤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는 올림픽에 공동 입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동그라미 4번에서는 이산가족 방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띄어쓰기 못합니다. 붙여주세요. 이거 붙여주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경의선 복구하자고 했고 실제로 복구까지 했는데 아직 복선하는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동그라미 1번 개성공단을 착공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개성공단 착공 운영. 두 번째 제2차 남북 정상회의를 벌이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2번째 2차 남북 정상회의를
그 회담을 실시해서 14 남북 공동선언을 얘기했었고, 바로 이걸 통해 가지고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건 측면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커다랗게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가서는 이제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바로 동감 1번 북한의 미사일 빈칸시켰습니다. 미사일 발사 실험. 솔직히 그렇죠. 일단은 얘기합시다. 미사일 발사 실험과 동감 2번 핵 개발 문제. 국제적 긴장 고조. 동감이 3번 금강산 이제 관광객 피살 사건. 이것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동감이 4번엔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동감이 5번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때 당시에 남북 관계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남북 합의 문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7세 남북 공동선언이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이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라고 하는 걸 알면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내 생각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핵 실험한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기는 한데,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그 미사일 실험이 전부 다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발사해서 저 미국까지 날아가는 미사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 공격하려고 한다면 저렇게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실험할 필요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하고 좀 관계가 없는 얘기긴 해요. 핵미사일. 솔직히 말해가지고 북한 땅하고 우리나라 땅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다가 핵을 떨어뜨린다? 라고 한다면 북한이 피해를 안 나갈까요? 우리나라가 전부 다 졌다고 했을 때, 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똑같이 피해를 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 북한이 만들었었던 미사일과 그 다음에 핵은 뭐 어떤 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주로 이제 우리나라 뒤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뭐라고 할까 나름대로 자존심을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바로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간다는 것은 북한 정부가 좀 제대로 좀 알아채렸으면 좋겠다는 건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북한을 굳이 생존을 위협을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도 그다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참 서로가 자신들의 생각이 그다지 서로 이제 연결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어지긴 하네요.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